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일,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사 발표였어요. 신임이사, 경영권, 그리고 연봉 2억 5천만 원. 모두 회장님 아들 준혁 씨에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회사를 나왔죠. 2주 후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89통이었습니다. 230억짜리 계약 발표가 내일인데 왜 안 오냐고요. 제 이름은 정미란이고 올해 40입니다. 대학 마케팅에서 일한 지 18년째였어요. 22살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마케팅 본부 상무까지 올랐죠. 아니, 올랐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 광고 대행사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직원이 15명뿐인 작은 회사였어요. 박재현 회장님이 직접 영업도 다니시고 저는 신입이라 복사하고 커피 타고 그랬죠.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미란아, 너 기획 쪽에 재능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안서 써볼래?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첫 제안서가 통과됐습니다.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였는데 제 아이디어로 매출이 3배 올랐어요. 회장님이 정말 좋아하셨죠. 미란아, 넌 진짜 보석이야. 우리 회사 미래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 살았거든요. 새벽 6시면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밤 11시. 주말도 거의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죠. 연애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30살 때 잠깐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너 회사랑 결혼해. 나는 지쳤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후회 안 했어요. 회사가 성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따온 프로젝트로 매출이 올랐어요. 직원 15명이 50명이 됐고 100명이 됐고 지금은 230명입니다. 회사 매출도 제가 입사했을 때 5억이었는데 작년에 150억을 넘겼어요. 물론 회장님 경영도 훌륭하셨지만 현장에서 뛰는 건 저였거든요. 특히 지난 5년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대형 클라이언트들 따내느라 일주일에 4번씩 회식하고 주말엔 골프 배우러 다니고 명절에도 클라이언트한테 선물 돌리고 한 번은 설날 아침에 응급실 간 적도 있어요. 과로로 쓰러져서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노트북 켜고 매일 확인했어요. 회장님한테 전화도 왔었죠. 미란아, 괜찮아? 근데 저기 삼성건 어떻게 됐어? 그래도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5년 전 회장님 아드님 준혁 씨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왔어요. MBA를 마치고 왔다고 하셨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란아, 우리 준혁이 좀 잘 봐줘. 아직 실물을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부터 이사직함으로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8살 어렸지만요. 실무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클라이언트 이름도 헷갈려하고 제안서 쓰는 법도 모르고 회의 중에 딴짓하고 한 번은 제가 3개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 전날 다 엎어버린 적도 있어요.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미국에선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밤을 새워서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은 준혁 씨가 했어요. 회장님 앞에서 준혁아, 잘했다. 역시 MBA 나오니까 다르네. 그래도 참았어요. 회장님 아드님이잖아요. 당연히 후계자로 키우시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실무자니까 제가 잘하면 회사도 좋고 제 연봉도 오르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3년 전 제가 대형 계약 하나를 따왔어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 신차 출시 캠페인이었는데 계약 금액이 80억이었어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회장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임원 회의에서 발표까지 하셨어요. 이번 계약은 정밀한 상무의 공로가 큽니다. 정상무, 일어나봐, 박수 받아.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준혁 씨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정 상무님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총괄은 제가 맡기로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상무님은 실무만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저요. 실무만이요? 네, 제가 임원이잖아요. 경험도 쌓아야 하고 걱정 마세요. 상무님이 다 해놓으신 거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울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때문에 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출근했죠. 뭐,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제가 실무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2달 전 회장님이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3일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 바랍니다. 중요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발표일까? 혹시 제가 임원 승진 아니면 본부장?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미란아, 이번에 너 부사장 가는 거 아니야?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네 차례지. 기념식 전날 밤까지 저는 행사 준비를 도왔어요. 회장님이 부탁하셨거든요. 미란아, 네가 센스 있으니까 무대 연출 좀 봐줘. 네, 알겠습니다. 새벽 2시까지 준비하고 집에 갔어요.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죠.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 230명 직원이 다 모였어요. 단상에는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준혁 이사가 앉아 있었죠.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회사 연영 영상, 각 팀 공로상 시상, 우수 직원 표창, 제 이름은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마케팅이 2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변호사 한 분도 함께 단상에 올라오셨고요. 저는 이제 62입니다. 슬슬 다음 세대에게 경영을 넘겨줘야죠. 그래서 오늘 후계 구조를 발표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신임 경영이사는 제 아들 박준혁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죠. 저도 박수를 쳤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거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준혁이에게 경영권 30%를 양도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2억 5천만 원. 회사 주요 의사결정은 준혁이와 상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 옆에 앉았던 김 부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야, 그럼 우리가 18년 동안 뭐 한 건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박수만 쳤죠. 회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존 임원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죠. 준혁이는 MBA 출신이고 글로벌 마인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준혁이를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할 겁니다. 그때 준혁 씨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선진 경영 기법으로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으면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정밀한 상무님.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상무님은 실무에 강하시니까 제가 전략 짜면 실행은 상무님이 해주시면 되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미란이가 18년 동안 했는데 저 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회장님, 아드님인데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사표 용지가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미리 써놨던 거예요. 사실 예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럴 거라고. 오후 3시 저는 회장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갔죠. 회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오, 미란아, 들어와.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사표입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미란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제 길을 찾고 싶어서요. 18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미란아, 잠깐만. 오늘 발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해. 네가 서운할 수도 있지. 근데 있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준혁이한테 넘겨야 해. 혈육이잖아. 그래도 넌 계속 중요한 사람이야. 내 자리는 그대로고 연봉도 올려줄게. 회장님, 저 지난 5년간 연봉 한 번도 안 올랐어요. 그게 뭐. 야, 회사 사정이 어려웠잖아. 근데 작년 매출 150억 넘었잖아요. 제가 따온 계약만 200억이 넘어요. 회장님은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미란아, 알았어. 그럼 이번에 연봉 3천 올려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프로젝트 맡겨줄게. 회장님, 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8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위해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공로상도 없고 표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준혁 이사만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전 이제 준혁 이사 밑에서 실무나 하는 사람이죠. 미란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미안해. 내가 배려가 부족했나 봐. 하지만 넌 우리 회사 핵심이야. 네가 없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 없어도 돼요. 준혁 이사 있잖아요. MBA 출신의 글로벌 마인드 있는 그분이 잘하실 거예요. 저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18년 동안 모아둔 것들, 액자, 노트, 기념품들 다 박스에 담았죠. 동료들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미란아, 진짜 그만두는 거야? 말려. 네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희는 잘할 거야. 그리고 새 이사님 잘 모시면 돼. 오후 5시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가 인사하셨죠. 상무님, 퇴근하세요? 네, 퇴근합니다. 영원히.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나 이제 백수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미란아, 나야. 생각 좀 해봤어? 아니요, 결정했어요.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회장님, 저 18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인사팀장이었어요. 정상무님, 저 박 팀장입니다. 상무님, 회장님이 정말 많이 당황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죄송한데 전 결심했어요. 근데 팀장님, 제 퇴직금 정산은 언제 되나요? 다음 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일째 준혁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상무님, 저예요. 지금 사무실 난리 났어요. 삼성계약건 자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준혁 이사님, 제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계약 진행 상황 같은 거요. 다음 미팅이 언제죠? 죄송한데 저 이미 퇴사했어요.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상무님, 상무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담당이었죠. 과거형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전화가 37통 왔어요. 문자는 58통. 하지만 저는 딱 3통만 받았어요. 퇴직금 관련된 것만요. 나머지는 다 무시했죠. 회사 동료 지연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언니, 지금 회사 완전 난리야. 준혁 이사가 아무것도 못해. 클라이언트한테 전화하는 것도 몰라. 지난주에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완전 망했대. 클라이언트가 화났다나 봐.
회장님이 매일 준혁 이사 불러서 뭐라고 하시는데 준혁 이사는 정상무 없으면 안 된다고만 한데 저는 답장했어요. 그래? 힘들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준혁 이사가 배워야지. 10일째 회장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커피라도 한잔하자. 저는 거절했어요. 회장님, 만나봐야 제 답은 똑같아요. 미란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공로를 인정 안 한 게 잘못이었어. 이번 달 임원회의에서 내 얘기할게. 부사장으로 승진시켜줄게. 회장님, 이제 와서 부사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직급이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주면 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없이도 잘 굴러가는 회사 만드세요. 2주째 되던 날 위기가 터졌습니다. 지연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삼성 계약 그거 있잖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내일인데 자료가 완성이 안 됐대. 준혁 이사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완전 엉망이래. 회장님이 지금 화나서 난리 났어. 그래서 언니 좀 와줘. 제발. 이거 날아가면 회사 망해. 계약 금액이 230억이야. 미안한데 나 지금 집에서 드라마 보는 중이야. 언니, 제발. 너네 이사님 있잖아. MBA 출신. 그분한테 부탁해. 1시간 후 회장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란아, 나 지금 무릎 꿇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일 프레젠테이션만. 그것만 해주면 돼. 그 뒤에는 안 붙잡을게. 회장님, 전 이미 회사 사람 아니에요. 미란아, 230억이야. 이거 날아가면 회사 정말 위험해. 그럼 준혁 이사님이 하세요. 경영이사잖아요. 그 친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네가 18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잖아. 그 노하우요 회장님이 2억 5천에 준혁 이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준혁 이사가 쓰시면 되죠. 전화를 끊으려는데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연봉 5천 줄게. 부사장, 경영권 5%, 원하는 거 다 줄게. 제발. 저는 웃었어요. 회장님,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18년 동안은 회장님이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날 밤 회사 사람들한테서 문자가 폭주했어요. 부장들, 팀장들, 심지어 신입 사원들까지. 상무님, 제발 도와주세요. 회사 망하면 우리 다 실직자예요. 저는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대양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사니까 여러분이 지키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겠습니다. 다음 날이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요가 수업 영상을 보고 있었죠. 오후 2시쯤 지연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언니, 망했어. 완전히. 준혁 이사가 발표 중에 말을 더듬고 자료는 엉망이고 삼성 쪽에서 화나서 나갔대. 계약 취소야. 회장님이 지금 회의실에서 준혁 이사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죠. 18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 오후에 여유롭게 마트에 갔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3주째 회사에서 전화가 89통 왔습니다. 저는 5통만 받았어요. 그것도 퇴직금 때문에요. 나머지는 다 업무 관련이었는데 저는 무시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지연이가 또 연락했어요. 언니, 진짜 큰일 났어. 삼성 계약 날아간 거 알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다른 클라이언트 3곳도 계약 연장 안 하겠대. 준혁 이사 믿을 수 없대. 회사 분위기 완전 죽었어. 직원들 퇴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 회장님이 매일 준혁 이사한테 화내고 준혁 이사는 맨날 정상무 없으면 안 된다고만 하고. 언니, 진짜 한 번만 만나줘. 회장님이 언니 만나고 싶어 하셔.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 나 이제 새일 준비 중이야. 새일. 응,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시작하려고. 이미 몇 군데서 러브콜 왔어. 진짜 대박. 근데 언니, 대양은 어떻게? 그건 대양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는 후배 마케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저 민석이에요. 민석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선배님, 대양 상황 들으셨어요? 응, 대충. 그게 지금 업계에 소문 다 났어요. 준혁 이사 능력 없다고. 그리고 선배님이 실세였다는 것도 다 알려졌어요. 지금 여러 회사에서 선배님 영입하려고 난리래요. 정말? 네. 제 회사 부사장님도 선배님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세요. 일주일 후 저는 경쟁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셨어요. 정 상무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대양의 진짜 실력자는 당신이었다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업계가 좁은 거 아시잖아요. 다들 알아요. 당신이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회장이 아들한테 다 넘겼다면서요?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저희 회사 마케팅 이사로 오시죠. 연봉은 3억, 스톡 옵션 5%,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팀 꾸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놀랐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답 주세요. 우리 다음 달부터 큰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당연히 가야죠. 저를 알아주는 곳이니까. 바로 그때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나야. 들어봐. 회의했어. 임원들하고 다 얘기했어. 우리 네가 필요해. 진짜 절실해. 이제 와서요? 미란아,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네가 없으니까 회사가 정말 안 돌아가. 준혁이는 내가 너무 믿었나 봐.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늦었어. 회사 반은 네가 만든 거잖아. 네가 없으면 우리 정말 망해. 직원들도 다 네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 제발 돌아와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돌아가면 준혁 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자리를 조정할 생각이야. 실무에서 빼고 전략적으로. 그럼 경영권은요?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볼게. 연봉 5천은 확실히 줄게. 부사장 직함도. 저는 웃었어요. 회장님, 죄송한데 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제안 받았어요. 연봉 3억, 그리고 진짜 저를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뭐, 어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미란아, 우리가 3억 5천 줄게. 경영권 10%.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회장님,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려고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저한테 필요했던 건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존중이었어요. 근데 회장님은 18년 동안 저한테 그걸 안 주셨잖아요. 그냥 실무나 하라고 하셨잖아요.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회장님, 전 회장님께 18년을 줬어요. 그게 충분한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회장님은 제게 뭘 주셨어요? 20주년 기념식에서 제 이름 한 번 안 나왔어요. 공로상도 없고 표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준혁 이사만 있었죠. 전화 너머로 회장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회장님, 후회하셔도 늦었어요. 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18년 동안 회사 위에 살았으니까 이제 저 위에 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새 회사 대표님께 문자를 보냈죠. 대표님,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새 회사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팀원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대표님도 제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누구 밑에서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획하고 제가 실행하고 제가 성과를 인정받아요. 대항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힘들다고 해요. 준혁 이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한국은 자기한테 안 맞는다면서요. 회장님은 다시 직접 경영하고 계신다는데 예전만 못하다고 들었어요.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고요. 지연이는 아직 그 회사에 있어요. 가끔 연락하는데 언니 때문에 정신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떠나니까 회사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봤대요. 이제 자기도 이직 준비 중이래요. 저는 배웠어요. 착한 것도 좋지만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곳에서 평생을 바칠 필요 없어요. 18년이 아깝다고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곳을 떠나는 게 도망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존중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해요. 회장님은 지난달에도 연락하셨어요.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회장님, 이제 서로 좋은 기억만 남겨요. 전 행복해요. 회장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떠나세요. 용기 내세요. 당신을 알아줄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 빛날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올해 40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과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3개월 전 어머니 환갑잔치 날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서 친척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오빠가 주최했죠. 오빠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전문대를 나와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고요.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우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갔습니다. 오빠네 강남 아파트 평수의 반도 안 되지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빠는 공부 잘해서 집안 빛냈다. 너는 딸이니까 시집이나 잘 가라. 저도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빠 학원비 대려고 저는 학원 한 번 못 다녔지만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환갑잔치는 성대했어요. 친척들이 50명도 넘게 왔죠. 다들 어머니한테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오빠한테는 역시 장남이 든든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한테는 딸도 잘 컸네 정도? 식사가 끝날 무렵 오빠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환갑을 맞아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들 조용해졌죠. 저는 무슨 이벤트인가 했어요. 그런데 오빠 옆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이응이응의 변호사 이응이응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갑자기 불안해졌거든요. 오늘 어머님의 환갑을 맞이하여 재산 분배에 대한 어머님과 아버님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재산 분배?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 이응이응 아파트 84평형 일체, 시가 약 15억 원, 그리고 예금 및 적금 총 5억 원. 이 모든 재산을 장남 이응이응 씨에게 증여합니다. 순간 귀가 멍했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억이요? 그 많은 돈을 오빠한테만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 장남이 집안대를 이을 거야. 당연히 재산도 물려줘야지. 당연히요?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친척들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장남이 다르네. 잘 됐다, 잘 됐어. 오빠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수님도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잘 모시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작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너는 딸이잖아.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 됐잖아. 하지만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40년 동안요. 시집간 딸이 무슨 재산이야. 너희 오빠가 집안대를 잇는 거야. 장남이 다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 집 딸인데요. 어릴 때 오빠 학원비 대려고 저는 학원도 못 다녔잖아요. 오빠 대학 등록금 대려고 저는 전문대 갔잖아요. 그게 언제 얘긴데. 그때는 다 그랬어. 네가 희생한 덕분에 네 오빠가 잘 됐잖아. 희생이요? 그럼 제 희생에 대한 보상은요? 보상? 야, 너 지금 돈 달라는 거야? 시집가서 잘 살면 되지. 친정 재산을 왜 바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히 이러지 마. 부모님 뜻이잖아. 오빠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뭐가 불공평해? 나는 장남이야. 당연히 집안 재산을 물려받는 거지. 그리고 나도 부모님 모실 거고. 모신다고? 어떻게?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모시지. 정말요? 그럼 나는 장남이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냥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를 재우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40년을 이 집 딸로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정에 연락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안 갔고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전화 안 하니? 바빠서요. 바쁘긴.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어머니는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야, 너 지금 삐진 거야? 아니요. 그냥 제 인생 살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왜?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야. 뇌출혈이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강남 이응이응 병원. 응급실. 빨리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대. 그럼 빨리 가봐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오늘 가게 열어야 돼. 이런 날 무슨 가게를 열어. 빨리 가봐. 오빠가 있잖아. 장남이 책임지고 모신다며.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진심이야? 응. 나는 남의 집 사람이래. 나한테 재산 한 푼 안 준 사람들인데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돼?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는 나한테 딸이 아니라 시집간 딸이래. 저는 가게로 갔어요. 빵을 구웠습니다. 손님을 받았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점심 무렵 오빠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3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죠.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4시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누나 왜 전화 안 받아? 엄마 수술실 들어가셨어. 형수님, 언니, 제발 좀 와요. 혼자는 힘들어요. 아버지, 이 불효자식아. 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안 와?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28통이었습니다. 오빠, 형수님, 아버지, 큰이모, 작은이모, 고모, 삼촌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오빠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누나, 뭔데? 엄마 수술 끝났어.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한쪽이 마비됐대. 재활 치료 받아야 한대. 그래, 잘 됐네. 잘 됐다고? 누나,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나도 알아. 그래서 병원에 누가 있어야 하잖아. 내일부터 교대로 좀 해주면 안 돼? 오빠가 하면 되잖아. 나는 회사 다녀야지. 형수도 애들 키워야 하고, 나도 가게 해야 돼. 가게가 회사보다 중요해? 그건 그냥 부업이잖아. 부업이요? 저는 웃었어요. 오빠, 나는 그 부업으로 내 가족 먹여 살려. 오빠는 재산 20억 받았잖아. 오빠가 돌보면 되지. 누나,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응, 돈 때문이야. 재산은 오빠 혼자 다 받고 병간호는 나한테 시키려고? 그게 말이 돼? 누나도 딸이잖아. 오빠도 아들이잖아. 게다가 장남이잖아. 집안대 있는다며. 누나, 진짜 이럴 거야? 응, 나는 안 가. 오빠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재중 전화 10통 이상. 오빠, 형수님, 아버지, 친척들, 다들 똑같은 말만 했어요. 엄마가 아픈데 딸이 어떻게 안 와? 피도 눈물도 없냐? 네가 며느리도 아니고 딸인데.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재산은 오빠가 다 받았으니까 오빠가 모시세요. 나는 남의 집 사람이라서요. 장남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하루에 10통, 15통, 20통. 저는 다 무시했어요. 가게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딸 숙제 봐주고, 남편이랑 TV 보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왜 달려가야 해? 나한테 한 푼도 안 준 사람들인데. 2주째 되는 날, 형수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언니, 왜 여기까지 와? 언니, 제발 좀 도와줘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미치겠어요. 오빤 회사 다녀야죠. 임원인데, 어떻게 휴가를 내요? 나도 가게 해야 돼. 가게는 문 닫으면 되잖아요. 회사는 못 쉬고, 가게는 문 닫으면 돼? 왜? 내일은 하찮아서? 그게 아니라, 형수님, 오빠가 재산 20억 받았잖아요. 그걸로 간병인 쓰세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그럼 지금은 뭔데요? 어머니 지금 아프신데 그게 노후 아니에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접니다. 재산 줄 땐 피도 눈물도 없더니 이제 와서 피 운운하지 마세요. 형수님은 울면서 나갔어요. 저는 다시 빵을 구웠습니다. 3주째 드디어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님들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네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딸이 안 오면 그게 말이 되냐. 오빠 있잖아요. 오빠는 일해야 한다고. 나도 일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빵이나 굽는 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빵 구워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요. 이게 일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지. 부업이든 주업이든 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환갑잔치 날 뭐라고 하셨죠? 나는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럼 남의 집 사람한테 왜 병간호하라고 해요? 장남 있잖아요. 재산 20억 받은 그 장남. 재산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권리랑 의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재산 받았으면 책임도 져야죠. 넌 딸이잖아. 맞아요. 딸이에요. 그래서 재산 한 푼 못 받은 딸이요. 그런 딸한테 왜 책임을 지우세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안 오면 나는 너를 딸로 안 본다.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볼게요. 뭐? 환갑잔치 날 이미 정리됐잖아요. 저는 남의 집 사람이고 오빠가 대를 잇는 거죠. 그럼 오빠가 다 책임지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셨죠. 이 불효자식아, 너 두고 보자. 아버지는 나가셨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아들 주고 간병은 딸 시키고 말도 안 돼요.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78통이었어요. 78통이요. 오빠, 형수님, 아버지, 큰이모, 작은이모, 고모, 삼촌, 사촌들, 심지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들까지 전화했더라고요. 문자도 수없이 왔어요. 네가 딸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 죽으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불효 자식아. 인간도 아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환갑 잔치날 어디 있었지? 재산 나눌 때는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안 했잖아요. 다들 박수만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보고 불효자식이래요. 웃기죠? 저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환갑잔치 때 재산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셨죠. 그때 다들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장남이 받는 게 맞다고 하셨죠. 그럼 장남이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산 받을 때는 침묵하고 책임질 때는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뭔데? 엄마, 재활병원으로 옮겼어. 그래, 간병인 썼어. 하루에 15만 원이래. 비싸네. 누나, 나 진짜 힘들어. 내가 뭘 어쩌라고. 누나도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누나도 딸이잖아. 오빠도 아들이잖아. 게다가 재산 20억 받은 아들. 그 돈은 이미 다 계획이 있어. 나도 계획 있어. 내 딸 대학 보내야 해. 나는 전문대 갔지만 내 딸은 4년제 보낼 거야. 누나, 오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 재산 다 받기로 한 거. 그럼 책임도 다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형수님 SNS를 통해서요. 형수님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휠체어 탄 어머니 사진. 캡션에는 힘들지만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죠. 효부시네요. 대단하세요. 딸은 뭐예요?
그 댓글 보고 웃었어요. 딸은 뭐 하냐고요. 딸은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거죠. 2달 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산을 네 오빠한테만 준 건 잘못이었어. 아버지가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았나 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도 아들이랑 똑같은데. 아버지, 근데 이미 증여는 끝났어. 취소할 수가 없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네 오빠한테 말했어. 너한테 얼마 좀 나눠주라고. 오빠가 뭐래요? 거절했어.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좀 같이 돌봐줘라. 아버지 혼자는 힘들어. 오빠는요? 오빠는 바쁘대. 회사 일이 많대. 간병이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에 450만 원이야. 1년이면 5천만 원이 넘어. 20억 있잖아요. 그건 오빠 돈이야. 제 말 들려요. 아버지, 오빠 돈이래요.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어머니 간병비 내야죠. 그건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진짜 미안하면 오빠한테 돈 받아서 어머니 간병인 쓰세요. 나는 못 도와드려요. 네가 그렇게까지 냉정한 애였어? 아니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응. 후회 안 해? 아니, 정말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권리랑 의무는 같이 가는 거야. 재산 받았으면 책임도 져야지. 부모님은 선택하신 거야. 장남한테 다 주기로. 그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저를 안아줬어요. 수고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요. 3달 후 추석이었어요. 저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친정은 안 가? 안 가요. 왜? 갈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저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저도 잘해주는 거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저녁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 명절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답장했어요. 오빠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재산 없는 딸이잖아. 명절에 갈 이유가 없어. 누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영원히 오빠가 재산 나한테 반 나눠주든지 아니면 어머니 간병비 반 내든지 해. 그럼 생각해 볼게. 그건 안 돼. 그럼 나도 안 돼.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친정 소식은 가끔 친구들한테 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재활치료 중이래요. 아버지가 혼자 모시고 계시대요.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죄책감이 들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늘 친정 눈치를 봤어요. 명절 때 선물 뭐 사갈까? 용돈은 얼마 드릴까? 자주 전화드려야 하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속이 편합니다. 제 딸한테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여자라서, 딸이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돼. 누가 너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거절해도 돼. 네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저는 제 딸한테 똑같이 유산을 나눠줄 거예요. 만약 아들이 생기더라도요. 왜냐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더 공평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해요. 재산 줄 때는 넌 딸이니까라고 하고 책임질 때는 넌 딸이잖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착한 것도 좋지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그 선을 이해해 줄 거예요.